그 검찰이 못 찾은 휴대폰을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았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검찰이 못 찾은 걸 하루 예. 만에 찾은 게 아니고요. 예. 검찰이 안 찾은 걸, 안 찾은 걸 이게 경찰이 눈치 없이 찾은 거예요. 눈치 없이. 예. 원래는 근데 그 검찰 입장에서도 찾으려면 CCTV 예. 바로 이게 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이 들어오면 이게 검찰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찾으려고 아닌 거예요. 경찰이 찾는 방법이 간단했네요. CCTV 보고 주워 갔는데, 근데 그게 공범 같아요. 아하. 왜냐면 이게 남의 핸드폰을 계속 달려도 안 주고 압수했습니다. 뺏은 거예요, 강제로. 이 말은 이제 저는 그때 압수해 갈 때 20분 동안 문 밖에 있었잖아. 그때 그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창 밖으로 던질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CCTV를 보고 그 사람을 이게 찾았는데 안 주니까 강제로 이제 그 압수해가 뺏은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 예. 그 CCTV만 제대로 봤으면 예. 경찰도 잡는 거를 검찰이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검찰이 안 찾은 것을 예. 경찰이 눈치 없이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검찰은 왜 안 찾았습니까? 그게 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이게 포렌식 하면 또 이제 무슨 대화가 놀지 누구하고 이게 통화 놀지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게 검찰은 이재명하고 이게 관련성을 차단시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제 그 이재명의 변호인단입니다. 수사단이 아니에요. 아하. 따라서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그 꼬리 자르기, 최하 이게 유동규 선에서 잘라야 된다. 아하. 이렇기 때문에 정근은 이게 그 가능하면 안 찾으려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 검찰이 완전히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예. 이게 검찰 사상 정말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권력의 궤가 경찰이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심한 경찰 물론 눈치는 없지만 경찰까지도 이게 그 찾은 걸 검찰이 정말 이게 개망신을 당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수사팀이요. 어떤 결과를 이게 발표해도 이재명이를 구속하지 않는 이상은 믿을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16명의 무슨 특별수사팀이요? 핸드폰 하나로 이게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결과 발표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특검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검찰 손 떼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상설 특검하는 게 빠른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 시간 많이 걸린다잖아. 근데 며칠 전에 논란 처음 될 때 했으면요. 벌써 이게 특검 구성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게 하루하루 가잖아요. 지금도 이게 제가 보기에 2달이면 돼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이 저는 유일한 답이라 봐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좌파들이. 검찰이 일부러 안 찾았는지 무능해서 못 찾았는지 모르는 그 휴대폰을 경찰이 하루 만에 딱 잡아냈단 말이에요. 예. 이거 검사가 한 2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검사들 이거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김호수에 대해서 또 박범계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변호인단이나 하라고 만약에 이 청와대에서 눈치를 줘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야 이거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게 대다수 검사들은요. 네. 정말 이게 그 분노하고 또 이게 그 자괴감을 느끼면서 네. 어떤 이게 검사는 제가 만나봤더니 네. 내가 이러려고 이게 검사했나 박근혜 대통령 표현에 하면 이런 이게 검사들도 많아요. 지금 이게 그 수사팀이 네. 핵심이 2명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팀장이 4차장 김태훈은 이제 그 대학 1학년 때 그 민자당 선거에 그 구속됐던 저하고 대학교도 친한 친구입니다. 김태훈. 아주 골수 좌파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서를 받는 거는 부부장 검사거든요. 네. 부부장 검사 김영준이는 송철호 사이입니다. 아니 송철호 사이가 제대로 이게 이재명이 수사해버리면 이혼당합니다 집에. 그렇잖아요. 사이가 송철호. 그러네. 따라서 이게 그 김영준, 김태훈, 그 위에 그리고 이게 이정수 있잖아요. 지검장. 네, 이거는 이제 남강고등학교 박범계 그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에서는 방어막을 실무검사부터 장관까지 겹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검사들에게 분노하지만 지금 이게 가장 믿을 만한 권력의 충견들만 구성해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방어 이렇게 부실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검찰이 안 찾은 거를 경찰이 이제 눈치 없이 찾았어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포렌식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찾았으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미 뭐 기사들도 그렇고 포렌식은 이제 해야 되고 저는 뭐 아주 옛날 핸드폰은 아닐 거예요. 네. 핸드폰을 이게 바꿨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최근 핸드폰을 하더라도 최근에 누구하고 통화하면 이게 증거인멸 말맞추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놓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이 핵심 인물은 정진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의 1회 측근은 정진상. 그 다음에 유동규거든요. 조금 전에 신상진 의원하고도 그 정진상의 존재를 분명하게 저희들이 짚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가 진행될 때의 핸드폰은 어디 딴 데 누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요 핸드폰에 이를테면 이재명과 통화한 게 나오거나 정진상과 통화한 게 나오거나 뭔가 나오면 그러면 결국은 이자들하고 범죄를 덮기 위한 모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이재명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안 넣을 수 있지만 정진상하고 통화하면 그게 이재명과 통화한 거죠. 분신이니까. 쿠션 쳐가지고. 이런 이제 최근에 증거인멸 말맞추기는 최근에 놓을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일부러 안 찾은 걸 경찰이 눈치 없이 찾았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포렌식에서 그런 게 드러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까? 뭐 지금 이게 공유하겠다고는 하는데 서로 이게 지금 경찰 검찰이 사이가 워낙 안 좋고 경쟁이 있잖아요. 서로 이게 자료를 주겠습니까? 수사의 주도권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걸 오히려 경찰이 독점하면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자 이런 게 논의도 있지만 그래봤자 이게 경찰 검찰 문제가 다 노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합동수사단은 답이 아니고 특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제1의 측근이 정진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이게 사무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변호사 비리 사건 수임부터 다 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제 변호사 사무장부터 해서 성남시 정책실장, 그다음에 지금 비서실에 원래 부실장들이 실세입니다. 실장들에게 간판이에요. 그렇지. 캠프도 가보세요. 진짜 핵심들은 이게 부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얼굴마다 하나 세우고. 상황실 부실장, 비서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핵심 실세. 지금 이게 비서실에 부실장부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재명이도 정진상이 정도 돼야 척거리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재명이 모든 변호사 시절부터 모든 것에 관려온 게 정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아예 언론에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찾아도 사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진? 그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자신을 숨기고 마쿠의 실력자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재명의 그 그림자. 거기에 보면 다 이게 놉니다. 정진상이가. 아마 이제 숨어서 공개적으로는 이게 뭐 큰 공사 사장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필 사진 안 넣을 수 있지만 저는 마코에서는 모든 일을 다 추진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진짜 조금이라도 수사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보려면 정진상이를 수사하냐 안 하냐를 보면 되겠네. 그게 이제 쉽지 않겠죠. 정진상이는 이제 아직 뭐 소환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정진상이까지 소환하면 그거는 이제 이재명 소환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연 검찰이 소환할 수 있을까? 실제 이 모든 대장동 사업은 정진상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있잖아요. 두 명이 다 했다. 이거는 이게 100% 뭐 팩트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유동규가 구속되면 정진상도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소환할 수 있을지 워낙 분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대형 게이트가 터지면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신변의 안전이 중요해지는데 유동규만 해도 막 심리적 불안 상태를 좀 보인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그 이 사람 어쨌든 지금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큰 변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진상은 좀 걱정이 안 되나? 모르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빨리 안전하게 신변을 확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은 항상 이게 그 중요한 일이 터지면 네. 자살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네. 이런 게 많았죠. 글쎄 말이야. 전부 이게 그 극단적 선택으로 꼬리 자르는. 그 저는 이제 그 사실상 자살 당했다고 네. 보는데 예. 위로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부터 예. 아래로는 이게 옛날에 실무수사관까지 네. 전부 이게 그 중요한 참고인 정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게 끝나버리는 경우 많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빨리 유동규가 구속되는데 정진상이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네. 빨리 이게 신병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정진상을 위해서도 예, 안전하게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김만배가 내일 모레 이제 검찰에 불려 나간다고 예고가 돼 있어요. 예. 사실 처음에는 김만배가 몸통처럼 했는데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만배는 이제 그저께 동생을 조사했거든요. 네. 동생이 이제 그 김석배입니다. 돌석자 할 때 석배. 그리고 이제 그 다 이미 주의에 끝났기 때문에 네. 11일 날 이제 그 소환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영장이 청구는 불가피하다. 네. 김만배는. 김만배도 이게 그 본인도 구속될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평양 있죠.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로펌. 태평양이 그 이재용 변호팀하고 그다음에 그 건설 전문가들 있잖아. 태평양이 그 변호인단을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어요. 이미 본인도 근데 지금 본인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충 이게 내가 한 몇 년만 살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내를 사면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만배가. 제가 들은 바로는 관련자인데 본인에게 조금만 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나오겠나. 변호인단 구성해서 자기는 이제 그 뭐 횡령 정도. 그 두 가지 착각이네. 예. 하나는 우선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돼요. 예. 두 번째는 되면은 죽어 진짜. 예. 이재명이가 됐는데 왜 김만배 같은 꼬리를 살려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절대 사면은 불가능할 거다. 요즘 봐라. 저는 이게 저도 그래 말했지만 하여튼 이 김만배 그 혐의는 470억 정도를 빌려간 거죠. 네. 근데 그걸 전혀 안 갖고 있으면 그게 그 원래 가수금이나 이렇게 정리해도 가지급금 이게 그 횡령이 될 수 있거든. 장기간 안 갚으면. 그리고 이제 그 용처 중에 470억 정도 중에 83억을 이렇게 용처를 아예 못 대고 있어요. 어디 썼는지 자기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 이러기 때문에 그 횡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유동규한테 최소 5억 준 거는 이미 영장에 유동규 영장에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녹취록에 보면 700억 있죠. 700억에 그 요구하고 뭐 약속한 것처럼 반씩 나누기로. 이게 이미 액수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5억을 유동규한테 준 거잖아요. 예. 이게 확인된 최소 금액이죠. 예. 그것만으로도 특경가법에 적용이 되죠. 액수가 많아서. 1억이 넘으면 예. 바로 이제 이거 10년 이상 무기징. 그렇지. 1억만 넘으면 네, 10년 이상 이게 최고죠. 따라서 이제 그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그렇고 준 사람에게 뇌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입니다. 준 사람은 특경이 아니고 예. 받은 사람은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관련해서 두 가지 발언이 보도가 됐어요. 예. 20억 빌려줬는데 돈 벌었으니까 더 달라 그래서 통 크게 100억 줬다. 이게 김만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던데 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결국 정치 자금으로 예. 흘러간 게 아닌가. 예. 아무리 이게 그 이자 만약에 진짜 그래 줬다면 그 이자 제한법에 반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주로 이제 그 제가 어제 그 TV조선에서 이 돈이 어디 갔냐 하길래 아니 저는 직격탄으로 여당의 국회의원 총선 때 나갔을 것이다. 제가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근거 두 가지예요. 예. 첫째는 이제 그 김만배가 현금으로 쭉 인출한 시점이에요. 그게 총선 때 집중돼 있어요. 아하, 예. 총선 언제? 3월, 4월? 작년 4월. 4월에. 2020년. 원래 21대 총선. 원래 현금은 총선 직전에 많이 들어가거든. 예. 그러니까 4월 초, 3월 말 4월 초에 현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다면.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자꾸 이게 좌파 패널이 뭐
자꾸 곽상도 이야기하길래 네. 곽상도의 정치 자금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준 거지. 그렇지. 그걸 이게 불법 자금이냐. 결국에 5만 원짜리로 다 인출했거든요. 그 7명이 500만 원씩. 예, 그거는 이게 5명이. 합법으로 그거는 몇 천만 원, 그건 돈도 아니고요. 2,500만 원 합쳐서. 예. 예. 그거는 이게 그 우리로 치면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럼 이게 누가 제가 이화영 이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천화동이 1호 이한성 에 모시는 이화영 이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지사하면서 김택 사장이죠. 이 사람에게 그 저는 현금화 시켜 가지고 결국 근데 그 총선에 놓는 이재명계 있잖아. 또는 포섭이 필요한 이런데 총선 자금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 제가 이게 공중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찬이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화영인데. 근데 그 이재명도 자기 말로는 1호 측근입니다. 아니 그렇지. 킨텍스 사장은 아무나 시키나.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김만배 그 돈 중에 대부분의 그 총선 때 이재명계 의원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정치자금에게 뿌렸을 가능성이 뭐 저는 100%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총선 전에도 이재명이는 대선 후보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치열하게 그 대깨문이 지지하는 뭐 이낙연과 네. 자기하고 이제 붙는 거라고 하면 당내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사활적인 문제거든. 네. 근데 국회의원 확보할 때 제일 좋은 게 선거 때 도와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돈으로 도와주거나 유세를 가서 저기 어쨌든 현장에서 같이 저 연설을 해주거나 네. 둘 다 했겠지. 네. 예. 제가 이제 그 방송하다가 국회의원 된 민주당 의원 후배 네. 이야기 들어봤더니 네. 총선 때 그 이재명 돈 못 받으면 바보라더라고. 총선 때 이재명 돈 지원 못 받으면 바보래. 그러면서 이게 이낙연계 또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총선 지나니까 이재명계가 확 늘었대. 이게 저는 이재명 지지율 때문에 늘었겠어요? 아마 이게 그 현금으로 막 수억 뿌리고. 그게 그래서 개복원이 늘었다. 저는 네.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중에 그 상당액은요. 두 번째는 이게 변호사비입니다. 첫째는 이게 그 정치 총선 때 뿌린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줄기는 이재명 변호사비 있죠. 거기에 그 저는 감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게 화천대에서 많이 흘러갔다. 두 가지 용도로 보면 돼요. 그 변호사비 얘기하니까 누굽니까? 뭐 이태영인가 누구? 23억? 이게 뭡니까? 변호사비요. 네. 지금 이제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원래는 이제 그 친문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재명을 이렇게 고발했는데, 네. 이태영 변호사가 누구냐? 이태영 변호사는 이제 그 수원지검의 공안부장, 형사부장을 했어요. 이 말은 이게 관련이죠. 수원지검 공안부장, 형사부장을 하고. 그러면 경기도와 성남시를 관할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정부지검의 차장까지 하고. 아하. 이 검사가 해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한 거예요. 그래요? 해경궁 김씨. 김혜경 있잖아요. 부인. 이거 이게 변호회가 무혐의를 받았죠. 아하.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다 변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캠프도 가 있고. 아, 그래요? 이 사람에게 23억이 작게 받은 거예요. 해경궁 김씨는 무혐의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캠프에 가 있는데 이태영 변호사가요. 그래서 어제 뭐 또 김관욱 교수인가 뭐 한 사람한테 23억이 말이 되느냐고 하길래 내가 그랬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그 항소심의 한 법인에 55억 6천만 원인가 준 거예요. 그 삼성이 대납해 줬다는 그거? 그렇죠. 한 법인에 그것도 항소심에서만 50억이 넘게 준 거예요. 그럼 여기 그 이태영 변호사는 해경궁 김씨 사건 혼자 다 무혐의 받고 이재명 변호 1심부터 2심, 3심, 그 다음에 파기환 송심, 이재명이가 재판 4번 한 거예요. 아니, 저기, 직원한테 퇴직금 50억 주는 판에, 그 결정적으로 무죄 끌어낸 이태영이한테 23억을 만약에 줬다면, 그건 진짜 조금 준 거네.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현금 23억이면 저도 좀 과하다고 하죠. 네. 근데 현금 3억이고요. 네. 문제는 이게 3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입니다. 그럼 이게 3년 뒤에 주식이 똥값이 될지 뭐 금값이 될지 3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3년 뒤에 받는 주식 아닙니까? 현금은 3억이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정당한 저는 시세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고발하면 이재명이한테 무고로 죽죠. 이 사람들에게 녹취록인데 5분 동안의 녹취록인데요. 그 어떤 녹취록이냐면 그 제보자가 예. 이 이태영 변호사한테 다른 사건 맡기려고 이게 이제 수임하러 가가지고 막 협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이한테 20억 주고 막 이러니까 예 하면서 다 인정한 이런 게 녹취록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신 무슨 소리야 해야지. 이재명이 뭐 20억 그게 녹취에 그만 부인해야죠. 당연히 당신 무슨 소리야. 무슨 어디서 그런 그 가짜 뉴스나 듣고 다녀 했어야 마땅한데 예. 이 사람이 한 걸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고발을 한 거다. 그러니까 뭐 이 변호사나 이재명 측은 1,100만 원 받았다고 기자들한테 계속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나중에 보겠지만 이재명 변호인단이 30명, 28명이거든. 예. 근데 이재명이가 한 3억 썼다 했잖아. 1인당 1,000만 원을 맞춰야 돼. 그건 이게 공식적인 거고 제가 보기에 이 녹취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육하 원칙에 딱 맞아요. 이게 준 회사가 경기도에 그 많은 혜택을 받는 네. 이런 게 그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요. 예. 이 회사가 누가 준지 그다음에 현금과 주식이 딱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딱 맞아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김만배가 한 말 중에 이 영수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아까처럼 그게 그 정치 자금하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비 있죠.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재명의 제가 변호인단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재명이 재판을 제가 4번 했잖아요. 부인 빼고 본인만에게 대법원까지가 파견 4번이죠. 네. 근데 법무법인이 총 이게 그 10개. 우리나라 대형으로 보면 10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름 올린 변호인이 28명인데 그 중에 그 LKB라고 있잖아. LKB는 문재인 정부의 구원투수를 하거든. 문재인 정부의 김경수부터 뭐 모든 사람이 LKB 맡겼잖아. 글쎄, 여기 김현장보다 비싼 데거든요. 김현장은 감옥에 최하 5억은 예치해놨고 시간당 깝니다. 따라서 저는 10개 법인의 28명이 1, 2, 3 파기환송 4번 재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3억으로 가능하냐. 저는 이게 그 얼마든지 대납. 아까 전 강찬호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그 다음에 이태영 변호사는 또 이게 중견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각자 대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인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제 이재명이도 대통령 나가려면 돈을 상당히 만들었을 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느 후보나 다 마찬가지지. 네. 만들었는데 이 사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법적으로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 다음에 대통령이잖아.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법적으로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거의 무한대로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전순일이가 주도해서 무죄 파기환송된 직후부터 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만약에 선거 치려고 대선 치려고 한 100원을 만들었다. 99원은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본인 손에 뭐 똥물을 직접 묻히게 하겠어요? 본인 손으로 이게 직접 돈을 1원이라도 받겠어요? 본인이 이게 변호사비 지출될 게 예를 들어 저는 한 100억 정도 보거든요. 네. 지출될 게. 네. 그럼 이게 그 경기도 영향력을 받는 네. 이런 데 화천대유부터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너 이 변호사 좀 챙겨줘. 네. 지금 이게 이 이태영한테 돈 줬다는 데 있잖아요. 이 기업의 이재명 캠프의 핵심들이 거의 다 포진해 있습니다. 사회이사로.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분신 변호사는 나성철이라고 있거든요. 서울 변호사협회 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나성철. 이 사람도 이 회사의 또 사회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캠프의 핵심들이 이 기업의 빨대를 꽂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쿠션치 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다 이게 그 전달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우리가 이성구 박사랑 짚으면서 제가 하고 좀 생각이 난 부분인데 뭐냐면 이 김만배가 무슨 그 주범 중에 하나로 돼 있지만 실제로 김만배가 한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그러니까는 땅 매집도 아니고 그거는 성남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설계도 인허가도 성남시에서 했고 결국은 초기에 350억인가 하는 투자금을 이제 된 건데
그거는 지가 어디서 투자회사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 SK 누구한테 사채 수준으로 빌렸다 그러더군요. 예. 최태원 동생.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소유주가 김만배가 아니라 김만배는 그냥 내세운 사람이고 실제 이 대장동 게이트의 그 이재명 반 사이드 말고 민간 사이드로는 오히려 SK그룹의 오너 가족이 지금 오히려 그 지금 의심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이제 그 뭐 SK 최태원 회장이나 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제가 단정적으로 네.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초기 그 돈을 빌려주면서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그 갚은 게 아니고요. 네. 요걸 이게 그 투자금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몇 배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투자금으로. 예. 그 부분에게 그 상당히 의심스럽다. 예. 키넨 파트너즈 있잖아요. 예. 그 돈이 이제 그 최태원 회장 여동생 그 돈이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게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뭐 동생도 많이 구속됐잖아요 옛날에. 네. 따라서 이제 그 수사는 저는 필요하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네. 하여튼 그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돈을 처음에 대여금이면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데 네. 이게 투자금으로 전환시켜 준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그 제가 재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재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 350억 정도는 그냥 껌값인가? 최태원 회장한테는 옛날에는 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SK가 워낙 상장을 많이 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상장 기업 1위가 SK고 2등이 카카오입니다. 삼성그룹보다 많아요. 지금 이게 돈인지 몰라. 옛날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게 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최종현 고회장이 네. 예. 따라서 이제 그 상속세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돈이 없어서 이혼도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좀 예. 그런 게 심지어 김현장의 변호사비도 못 낼 정도였다. 이런 게 그 법조계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뭐 좋아졌겠지만 하여튼 그런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성남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네. 이 로비 의혹이 이제 다시 터졌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성남시의 이재명이가 하는 일에 성남시 의회가 제동을 걸면 뭐 얼마든지 제동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불러가지고서 저 자료 내라 그러고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괴로워지는 거거든. 네. 한나라당 소속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데리고 가서 의장 해가지고서 이거를 뭐 이렇게 갔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김만배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그 녹취록 있죠. 네.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분들에게 600억 정도를 배당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좀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로비비를 이제 공동으로 n분의 1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그 녹취록 있죠. 거기에 놓습니다. 녹취록에 보면 이게 김만배가요. 네. 로비비가 한 350억 정도 들었다. 그 중에 성남시 의장한테 30억. 그 다음에 성남시 의원 20억. 그리고 이제 그 50억 클럽 있잖아. 이 사람들 쭉 되면서 350억 들었으니까 너도 그 n분의 1 부담해라. 이 녹취록에 나오는 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사건의 그 단서는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한 게 그 의장이다. 네.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50억 김만배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래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50억 클럽의 그 사람이라고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예. 뭐 거기 보면 공개된 명단에 보면 이제 뭐 김수남 네. 전 검찰총장도 있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있고 네. 박상도도 있고 박영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네. 최재경도 뛰고 있고 김수남도 뛰고 있고 뭐 법적 대치 조치한다 그러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그 절반의 진실, 절반의 진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김만배 입장에서는요. 예. 어떻게든 이게 돈을 갖다가 부풀려 뜯어내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n분을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과장해서 누구한테도 50억 하니까 너도 100억 내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김만배가 약간 과장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자기들끼리 이제 그 감당해야 될 뭐 목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10원도 안 주고 50억 좋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박영수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이게 권순일 있잖아. 네. 이런 쪽으로는 이게 실제 가까이 갔다고 봐요. 박영수라든지 권순일.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일을 했잖아. 권순일은 이게 진짜 재판을 이재명이 살려줬잖아. 네. 그럼 이게 50억 줘야죠. 8번 만났잖아. 또 이게 박영수도 딸부터 이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그쪽은 이게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만 이제 뭐 최재경이나 김수남 이쪽으로는 이게 50억을 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보험료 정도, 고문 정도 시켜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절반의 진실로 최재경이나 김수남 쪽은 과장됐을 가능성. 그러게 박영수나 권순일이는 진짜의 가능성.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권순일 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네. 김만배가 8번 만난 거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네. 더 만났을 가능성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권순일이가 유죄로 기울어졌던 대법 판결을 무죄 취집 확인환송으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권순일을 통한 또는 중간에 김만배가 들어서 재판 사후 수레로 이게 이재명과 엮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전주 의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서 네. 국감 있잖아요. 네. 이미 그 8번 만난 거는 권순일이 동의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게 대법원 시스템에 권순일을 대법관실에 전화해서 들어오라 해야만 이게 머리 깎으러 간다고 처음에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요. 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저는 집무실에서 그 8번 만난 거고요. 그게 밖에서 만난 거는 우리가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네. 솔직히 집무실에 만나는 게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친해도 이게 밖에서 만나지. 당연하지. 집무실까지 마음대로 찾아갈 정도면 그거는 저는 상당히 친분이 있다 보고요. 자꾸 이게 아니, 어떤 사람은 뇌물을 주고받기에는 집무실이 제일 안전하다. 예. CCTV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출입 기록이 남는 것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 예. 예? 예. 그래서 보통은 다른 데서 만나지. 예. 하다못해 주차장에서 만나도 예. 집무실로는 안 가지. 기록이 남으니까. 예. 하여튼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집무실에서도 이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네. 왜? 또 이게 안전한 면이 있죠. 설마 집무실에서 돈 받겠냐? 옛날에 그 한명숙이도 한명숙 있잖아요. 그렇지. 총리 그것도 이게 총리 관저에서 받았잖아요. 그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밖에서 그러면 안 만난다는 증거이냐? 집무실에 기록이 남아도 8번이나 만나주는데 그럼 이게 밖에서 안 만났다고 자꾸 단정적으로 좌파 패널들은 이야기하지만 네. 저는 이게 얼마든지 더 만났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 부분은 그것대로 또 예. 수사가 필요하다. 예. 자, 대장동 게이트는 지금 이 검찰이 어떻게든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저 유동규 휴대폰 처리하는 걸 보면. 예. 그런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수사라는 게 워낙 생물이잖아요. 예. 처음에 기획을 그렇게 해놔도 처음에 이제 고양이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사자가 돼가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아니면 지가 죽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사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네. 더 지적할게요. 어제 제가 방송도 했지만 자꾸 이게 그 뭐 당군 일의 최대 환수행 사업이다. 이런 게 자꾸 이야기하면 네. 당신 이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제가 경고했어요. 방송에서.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자기 말 이재명 말 다 듣더라도 해소한 게 그 5,503억입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 현금은 1,80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게 뭐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공원. 이래가 이게 5,503억이죠. 이게 당군 이래 뭐 당군을 자꾸 언급하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제 예를 들은 게 2010년에 우리 그 삼성동에 그 한전 부지 있죠. 네. 이걸 이제 그 현대차가 10조 넘게 해가지고 경매를 받았잖아. 그래요. 예. 현대차가. 그걸 이제 개발 사업 하잖아. 네. 이걸 서울시에 현금으로만 1조 7천억을 기부한 거예요. 현금으로만. 뭐 공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럼 이게 1조 7천억이 2010년에 환수했는데. 공익 환수가 된 거지. 그럼 이게 당군 일의 최대 환수냐? 당군 일의 1조 7천억하고 5천억하고 비교됩니까? 앞으로 이게 그 이재명 당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다. 이건 말이 돼. 700억을 요구했으니. 근데 당군 일의 최대 환수다. 이거는 이게 그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 말씀을 제가 그래요. 분명히 드립니다. 예, 어제 우리 이성구 박사도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재명이는 이완영이보다 훨씬 무능하고 뻔뻔하다. 예. 그 이재명이는요, 또 이게 또 변명을 오늘 썼더라고. 뭐냐면 이게 그 비행기 만든 게 라이트 형제 아닙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이게 최초로 설계했다 해서 미국이 9.11 테러에 라이트 형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었다 해서 9.11 테러 책임이냐? 자기가 최초로 대장도 설계했지만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판례는요. 네. 우리나라 판례는 이게 어떤 행위하고 책임에 지울 때 판례는 이제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상당 인과관계 설이거든요. 그럼 이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거하고 테러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죠. 몇백 년 벌어져 있죠.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7시간 만에 그 조건 바꿔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없앴잖아. 이 이재명의 설계는 직접적으로 민간의 이익으로 가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죠. 이게 바로 상당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재명이 설계는 직접 원인이 된 거예요. 배임에. 라이트 형제하고 달라요. 어제 그제부터 이적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예전에 그 조국이의 적은 조국, 조족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다. 이게 이자가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 놓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난 양이 지금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행 자백이랍니다. 법률 용어로. 선행 미리 자백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거예요. 선행 자백이라는데 자기가 이게 설계를 안 했다고 해야지. 근데 옛날에 당군 일의 최대 환수를 하니까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 설계했지, 유동규는 내 밑에 쫄병이야, 내가 다 해서 이게 그 자백한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배임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해명하면서 영린을 건드려버렸잖아. 영린을. 그렇지. 자기는 이게 설계 잘했는데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 잘못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했다. 청와대에서 이게 뭐 엄중하게 지켜본다는데 그 엄중은 이낙연의 별명이 엄중낙연인데 청와대에서도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부글부글 그게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자, 대장동 게이트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팔로우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좀 심층적으로 좀 해부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 사건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네.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개발에 네.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변명하는 내용이 너무 뻔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처음부터 이걸 비리라는 관점에서만 보길래 그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는 처음에 자랑했지 않았습니까? 네, 자랑을 했지. 네. 이건 무능의 극치다. 무능의 극치다. 예, 예. 그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었던 거죠. 이재명이가 돈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로도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냐면은 인구 100만인 성남시에서 이런 정도로 무능하게 이 국민들이 가져야 될 어떤 권리를 싸게 넘긴다면은 한 국가를 책임졌을 때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거의 나라를 팔아먹을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네. 이완용도 부러워할 이재명의 뻔뻔함 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그 유튜브가 이성구 TV? 예, 이성구의 속물경제 TV에서 속물경제 TV. 예. 이완용도 정말 부러워할 만해요. 이렇게까지 뻔뻔한 거에 그래요. 대해서. 알겠어요. 예. 이재명이가 돈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나중에 다시 사법적으로 네. 따져봐야 될 일이고 우선 그 뻔뻔함을 한번 분석해 보죠. 이게 이재명이가 당군 일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었다. 네. 이거는 상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그동안 지금도 그 주장하고 있죠. 제가 사실 바로 여기에 관심 갖게 된 동기가 그거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대목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보니까 네. 그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한 거로는 실제적으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5천억 가지고 그렇게 혹시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환수한 거는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환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엉뚱한 거를 삼은 데다가 제가 그래서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공익 환수 사업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삼성동의 한전부지. 그게 2014년에 현대자동차가 샀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가가
한 3조 원. 공시지가로 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땅이었더라고요. 그 아직 건물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죠. 예, 그냥 땅 사놓기만 한 상태. 근데 그 땅을 얼마에 샀습니까? 그냥 완전히 탐욕스러운 재벌들한테 니네들 사 했는데도 10조에 샀어요. 그게 현대랑 삼성이 경쟁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현대가 10조 넘게 돈을 그러면은 그냥 민간 개발에 맡겼더니 감정평가가도 사실 조금 올려놓은 거였거든요. 비싸게 팔기 위해서. 7조의 공익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민간에 맡겼는데도. 왜 그러냐면 한전은 60%가 정부, 산업은행, 국민연금. 이 공적 부분이 60%를 소유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처럼 뭐 복잡하게 무슨 누가 더 잘하는지를 사업자를 선정하고 할 거 없이 그냥 경쟁 입찰로 써내. 그랬더니 7조가 환수돼요. 그 7조가 한전에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 땅값으로. 10조로 갔는데 원래 감정평가가를 한 3조로 본다면 7조가 이상.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인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다 한전 주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겠네. 그렇죠. 전기요금 인하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서울시가 다시 1조 7천억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자금 한 2천억 해서 1조 9천억을 또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서울에 있는 거고 성남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땅의 그 면적이 12배쯤 돼요. 성남이.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지가나 이런 거는 한 2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한전 부지가. 근데 2배 정도 되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10조 정도를 회수했는데 성남시에서 5천억 했다고 자랑한다는 거. 원래는 5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기본이 5조는 돼야 되는 거네. 실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경쟁을 하게 했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공익을 강조하면서 민간업자가 먹어야 될 거를 제가 나서가지고 공익을 환수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민간업자한테 맡겼어도 그거보다 공익 환수를 훨씬 잘했을 거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성남은요. 단지 이 한전 부지는 용도를 상향해 준 거였어요. 용적률 250% 내지는 뭐 800%도 일부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이. 그거를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는 용도 상향에서 1조 7천억을 받은 거였는데 이 성남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논밭을 대지로 만들어주고 다시 대지의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하는 더 큰 이런 3억의 특혜를 한꺼번에 준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부 체납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그렇지. 아니 우리가 보통 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저히 민간업자들은 못하는 일인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인허가를 주고 또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냥 민간 개발에 맡기고 나서 기부 체납만 받았어도 5천억 정도가 아니라 1, 2조는 받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는 그냥 민간한테 너희 생각이 있으면 해봐라. 대신에 전답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너네가 우리한테 내라. 그렇게만 챙겼어도 훨씬 많은 돈을. 공원 같은 거 뭐 조성에 뭐 다 얘기해도 워낙 개발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꺼이 할 만한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를 민관으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행정부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주민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원주민들의 땅을 싸게 뺏기 위한 탈을 씌워놓은 거에 불과한 거죠. 아하. 그 원주민들이 그래서 소송도 막 하고 그러죠. 그래도 쉽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보면은 그 공공부분이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할 때는 수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 더하기 한 주 한 이유가 바로 그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 보통 지금 대장동 전에 위례 신도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이자들이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안 봤는데 저도 딱 그 의문을 가졌어요. 위례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2013년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뒤져보면은 분명히 이런
뭐 비리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었고 나는 그것을 해낸 사람이다. 민간한테 돌아갈 이익을 우리가 공공으로 돌리게 만든 최대의 그 업적이 있다. 나한테 상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허구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뻔뻔한. 근데 이거 이재명이가 알고 이럴까요? 아니면 진짜 철면피 깔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대목이 저는 이재명이 아무리 그야말로 뻔뻔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퍼줄 필요가 없었어요. 민간에다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퍼주지 않고도 자기의 필요한 여러 가지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나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퍼준 거는 무능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도도 있고 이재명이가 무능한 바람에 쓸데없이 더 많이 그렇죠. 민간한테 김만배 등한테 그렇게까지 퍼줄 필요가 없었던 일을 제가 뒤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 아니더라도 달려들 민간업자는 수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비판의 근거들이 전부 이재명 말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민간이 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거를 이 화천대유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이익을 본 거가. 근데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그냥 민간한테 넘겼으면은 그야말로 땅 짓기 헤엄치기로 할 거를 공영개발로 해서 공익을 환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가져간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돌린 이유가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면서 그냥 돈 먹을 거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두 말은 너무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익을 보게 된 거가 문재인 정부, 뭐 자기끼리 싸우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자기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쭉 봤더니. 그래서 이낙연이한테 당신 책임이다 그렇죠. 이렇게 몰아쳤죠. 이낙연 후보도 그런 면에서 좀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익이 언제 발생한 거냐면 주로 2017년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아하. 이 땅은 이제 2015년에 성남의뜰이 성립돼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그러냐면 성남시가 해주니까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부터 땅을 팔아요. 그 건설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지금 나오는 이익들이라는 거는 2017년에 땅을 팔고 또 일부는 그 화천대유가 직접 자기가 시행자로 아파트 사업을 했잖아요. 2018년에 분양을 합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2017, 18년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면서 올라갈 싹이 보이는 순간이지 오른 순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 직후부터고. 직후부터죠. 다만 그때 오를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이 좀 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분양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다지 경쟁률이 높지 않았어요. 여기가 대중교통은 좀 나쁜 데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바로 또 이재명이 이거 땅값 오를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했는데 바로 이 이익이 난 시점은 땅값 오를 거 모를 시점에 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얘기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 준비 갖고 오신 거는 어떤 자료들이죠? 자료 준비 하나는 제 지분율 구조를 한번 봐보죠. 네. 여기 재미있는데요. 지분율. 예. 이제 50% 가진 이제 성남 도시 개발이 실제적으로 배당으로 받은 건 1830억입니다. 여기 성남 도시개발과 은행보험사 1862억. 예. 은행보험사는 뭐 한 43%를 갖고 불과 32억밖에 안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은행보험사는 목적이 투자이익을 얻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대출처를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자?
한 1조 정도를 5년간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물론 이제 이게 한꺼번에 1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 2천억 해가지고. 사실 은행은 그게 최대 업적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보면 알지만 여기에서 선택한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네. 이자율은 제일 비쌌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한 것 같냐면은 이자율은 제일 비싸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에 여기 보면 43%나 투자하고 배당으로는 32억밖에 못 가져가요. 은행은. 바로 그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배당은 적게 가져갈게. 이자만 많이 챙겨줘. 그래서 정확한 지금 계산은 안 나오는데 이자는 한 400억에서 600억 사이를 받아간 것 같아요. 은행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이나 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갔어요. 네. 그러면 저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나름 자기네 전략대로 잘 된 거네. 전략대로 한 거죠. 나는 니네들 몰라.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선정됐겠죠. 니네가 제일 보니까 우리 이익을 잘 보장해 주는 거네. 근데 우리 이익이라는 게 실은 화천대유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어요. 예. 그리고 SK증권 화천대유 했는데 화천대유는 1% 갖고 있고 SK증권이 6% 그래서 SK증권이 진짜 갖고 있나 그랬더니 특정금전 신탁 그래가지고 저 부분이 또 재미있어요. 저 6%의 주주들의 지금 뭐 남욱, 뭐 정영학, 천화동인 1, 2, 3, 4, 5, 6. 예, 7호까지. 7호. 그리고 물론 그 1, 2, 3, 4, 7호 중에 반쯤은 또 화천대유의 그게 자회사로 돼 있는 거지만 근데 저 부분이 그 전부터 여기 민간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분을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비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합니까? 다른 시행 컨소시엄 경우에? 공공개발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는 없죠. 어떻게 되냐면 공공개발은 보통 그 PF를 만든 다음에 저 화천대유 같은 데한테는 대행사로서 수수료를 주고 맡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다 땅은 성남도시에서 수용을 해주고 인허가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뭐를 이익을 나누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시행사가 할 때 땅 매집하는 게 어렵고 그렇죠. 인허가가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다 성남시 차원에서 다 해결을 했으니 시행사가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정도 했으면은 수수료를 얼마 주고 우리 총 사업비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 그런데 또 그 수수료도 줘요. 화천대유는 그것도 또 줘요? 그렇죠. 성남의 뜰에서 90억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대행 수수료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리스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대행 말하자면은 그러면 화천대유는 최악의 경우에 뭐 뭔가 분양이 잘 안 되거나 뭐 하더라도 수수료 90억은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들어가는 비용은 다 뽑고 다만 초기에 은행이나 보험사가 돈을 처음에는 잘 안 꿔줍니다. 그래서 SK증권 특정금전 신탁을 맡긴 그 SK그룹에 가가지고 350억을 꼬오게 돼요. 초기 자금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슨 고리대금업처럼 10%가 넘는 이자를 보장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SK는 뭐 그 정도가 뜯기지 않을 그것만 있으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업은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라는 걸 안 사람은 350억을 꿔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 또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이 성남시에는 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을 들여오기서 했다 그랬는데 전혀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들여온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면 10%로 결국 어디 가서 돈 꼬았으니까. 10%도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이자율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는데 10% 내외의 이자를 줬고 어쩌면 더 줬을 수도 있어요. SK증권으로부터? SK 그 그룹의 무슨 대주주 한 사람으로 최기원 씨인가 누구한테서 빌렸다고 신문에 나죠.
그럼 그거 사채 쓴 거예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연이자 10% 이상. 근데 그 부분에 거짓말도 막 나타날 거는 이자율이 그렇게 높으면은 세금으로 많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네. 비용으로 떨기도 힘들거든요. 이자는 수수료니 무슨 컨설팅이니 뭐 이러면서 주게 돼가지고 정확한 건 사실 알기도 어려워요. 그 누군가가 최태원의 뭐 인척이고 그렇다는 거 그렇다고 아니에요? 지금 소문이 도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350억이 네.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이거를 이제 화천대유한테다가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걸 네. 조건으로. 근데 이 정도 하려면 돈 뜯길 걱정이 없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장사고 절대 돈 뜯길 일 없다라고 무언가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약간의 이 어떤 리스크라면 리스크를 무릅쓰고 꼬은 거, 그것도 자기 자본을 댄 게 아니죠. 꼬은 돈이 350억이에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 수용한 땅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담보도 없이? 예, 그때는. 다만 뭐를 담보로 제공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익을 받게 되면은 그 이익은 너한테 우선 배정할 거야 라는 담보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말 사업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뭐 수천억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하는 부분은 수용한 땅을 담보로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성남시는 더 잘 빌릴 수 있었어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시를 믿지 뭐 네. 저기 개인 뭐 화천대유를 믿겠어요. 그다음에 350억 정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빌렸으면은 3%나 4% 이자로 빌렸을 거예요.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이거 사업하는데 한 400억 꽂아 그러면은 3, 4%로 꽂았겠죠. 그래. 이렇게 좋은 대출처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성남시의 그 재정 규모가 조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했습니다가 또 거짓말이 돼버렸죠. 그리고 돈의 마귀랑 거래하다 보니 우리도 마귀의 일부 오염됐다 하는 얘기도 정말 황당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한 다음에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랑 거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한 거는 처음에 350억 빌려온 거 말고는 한 게 없네요?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하나은행하고 뭐 저기 보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뭐 이런 데를 쭉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니까 우리 컨소시엄을 하나 들어와 라고 하는 요 구성 자체를 그 김만배가 주동이 돼서 했겠죠. 네. 그 다음에 너네들은 그 대신 여기 이익에는 관여하지 마. 이자는 제일 많이 쳐줄 거야. 라고 했을 거고, 이 화천대유라는 5천만 원짜리 회사랑 그 천화동인 1 내지 7호. 근데 저 부분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보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 땅을 다 사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단지 이재명 지사가 만든 공공개발을 위한 회사였다기보다는 이 김만배가 그 전에 민간 개발하는 업자들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화동인 1 내지 7호 중에 한 반쯤은 그 사람들이 손해본 게 꽤 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말했듯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털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을 대부분 사면서 물론 잔금을 지불한 건 아닌데 계약금을 10% 지불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평당 400 내지 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수용하면서 더 싸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 관계들이. 그러니까 먼저 땅을 샀던 사람들, 개발업자들이 손해를 본 거네. 손해를 그 과정에서. 보거나 수용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계약을 싼 계약으로 바꿔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을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를 빨리 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천화동인 1 내지 7호 중에 한 3개호 정도가 그 당시에 했던 그 회계사, 변호사 뭐 하는 사람들의 그 전까지 그 개발 추진하던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입막음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그 4천억 중에서 1,500억 내지 2천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말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팔았던 이제 주주들한테 계약을 해지하는 대가로 일부 나갔을 수도 있고, 뭐 복잡하죠. 정치자금으로 현금화돼서 갔을 수도 있고, 뭐 유동규한테 뇌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곽상도 뭐 해가지고 이 복잡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시행사라고 그러면서 개발 전문가는 별로 없고 전부 검찰 로비, 사법 로비 전문가들만 로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렇게 호화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이 사실 그런 데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검찰총장 하나 정도면 됐지. 민정수석 하나 정도면 됐지. 여긴 무슨 부동산 개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범죄 방어용 로펌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요. 자, 보통 이제 시행을 하면 이게 시행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곡절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전까지 한 90% 시행하던 사람이 어쨌든 손을 놓게 되고, 그렇죠. 다른 시행사가 들어가게 되고, 민간 개발이 관 개발로 갔다가 또 다시 돌리고 막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동안 했던 사람들의 비용을 우리가 책임져 준다는 건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쳐줄게. 애가 천화동인 1, 2, 3, 4, 5, 6, 7의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일 것 같다. 그렇죠. 그 말씀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전혀 약점이 없이, 정말로 이재명 지사가 아무 약점이 없이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뀌었으면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네. 처음부터. 우린 몰라. 그건 니네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사실 우리 커미트먼트 한 게 없거든요. 그건 시장에서 당신들 판단 아니냐. 돈 벌려고 했는데. 우리는 감정가로 가져갈 거고, 니네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계약하고 한 건 니네 손해야.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까지 이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한 거 보면은 이 사업의 초기 시행 단계에도 약점이 있었다. 제가 보기엔 그 약점이 뭐냐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의 비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져나가면은 게이트가 되니까 우리 서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공익적 사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퓨어하게 설계를 했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렇죠. 그것도 근데 뭔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대장동 한 건 해가지고 뭐 내가 조금 다음 대선도 있고 하니까 뭐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자기 생각을 받아서 그걸 시행이라고 하는 형태로 얽어낼 수 있는 누군가 잘 통하는 사람과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 과정이 이제 처음부터 그게 화천대유 김만배라면, 그럼 처음부터 그 김만배의 약점을 이재명이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제가 것이다. 보기에는 이런 거죠. 이미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는 이거를 담합으로도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관심도 표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뭐 공정위 오래 근무했었지만 이런 정도면은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이 들러리로 서 왔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기존 그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야말로 닥쳤던 개를 할 리 없잖아요. 공영개발로 해서 이런 장난을 친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칩시다 이랬을 거예요. 우린 이미 땅도 확보했으니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천화동인이라는, 갑자기 왜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이 나오지 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한 이 장치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2천억까지 갈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가 있지만 저 4천억을 김만배 혼자 가져간 게 아니고 한 반쯤이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이렇게 배당금의 그 공식적으로 난 회계 장부만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다른 데가 나쁘질 않아요. 하나은행이 차입이자율 제일 높죠. 4.7%. 요거는 이제 국회 박수영 위원실이 작성한 건데, 다른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이 오히려 이 사업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네. 여기가 하나은행은 4.7이고 여기는 더 낮으니까.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저기 이자 적게 주는 대로 갔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선정하는 거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사업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느냐 등등으로 미인 컨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나중에 왜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삼성 한전부지 같으면은 우리 더 적게 써낸 삼성을 택할 거야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1000점 만점의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이거를 유동규가 했다는 겁니까? 요 설계를? 요 공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유동규가 만들었던 거죠. 요 설계를, 요런 식의 설계를 유동규가 하고. 유동규는 하나은행 거를 짜고 치기, 그래서 답정 넣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위에 이재명이가 인허가권이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돈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나눌 건가는 이제 김만배가 주도해서 했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공익사업으로 건설되는 1단계 전반부는 자기가 했다, 설계했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평가표를 봤더니 사업계획, 사업자들의 뭐 자금 조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무슨 얘기냐면은 공모하고 2015년 3월 며칠 날 이제 5월 며칠 날이든가요. 어쨌든 냈더니 요 계획서를 하루 만에 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일 훌륭하다. 그러고서 냈다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이제 사업 능력 같은 것도 다 평가했다. 그랬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하는지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지금 이재명이는 이게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다. 오늘 이 시각까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익환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면 성남 시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많이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으로 손해본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주민들, 땅 수용당한. 그 문제부터 좀 한번 짚어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용하는데 한 6,800억을 썼더라고요. 6,800억 원. 이게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당 한 230만 원 정도로 수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하천도 있었을 수 있고 산도 있었을 거 하니까 한 300~400만 원에 수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땅이라면은. 근데 2009년에 제가 이제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를 들어가가지고 2009년도에 이 사람 그 민간 개발업자들이 땅을 쭉 샀다고 그러는 거를 봤더니 평당 500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그 거래된 가격보다도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싸게 이제 수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 성남 주민, 원래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 성남 주인도 최초 판매한 사람이냐, 아니면 몇 단계를 거쳐간 사람이냐 하는 거는 알기, 투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뺏어왔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딱 기부 체납 받은 거라고 보는 거는 이제 이재명이 이걸 결합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요 대장동은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성남 산단이라는 데다가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기부 체납은 받으면은 그 사업에서 써야 된다는 법적 제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그 산단에 공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 부분을 돈을 대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기부 체납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용지나 뭐 임대주택 부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성남시가 실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부지라는 거를 보통 같으면 이걸 임대주택 부지로 제공해 그래가지고 기부 체납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성남시가 배당 이익 1,830억 원을 가지고 사요. 다시? 예. 그러니까 그게 1,300만 원에 샀어요. 임대주택 부지라 가장 싸게. 근데 보면은 아까
이 토지 수용을 한 30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죠. 왜냐하면 도로도 내야 그래요. 되고. 예, 땅도 깎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봤더니 1,2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이 조성 비용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걸 400만 원 받으면 되잖아. 3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1,300만 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1,300만 원에 팔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남시는 한 300만 원의 물건 사가지고 준 다음에 여기 조금 가공 좀 해줘. 그래가지고 한 400~500만 원 되는 원가로 되는 땅을 1,300만 원에 산 거죠. 다시 사준 거네. 그렇죠. 그거는 뭐 공공용지 모든 게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했어요. 제일 많이 발생한 거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2017년에 땅을 이제 건설업자한테 팔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부동산 막 붐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평당 1,700에서 2,000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바로 그 땅 장사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미 거기서 다 발생했네. 예.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땅을 산 사람들은 2018년, 19년 그때 또 부동산 붐이 조금 더 일어나면서 그 건설업자들도 합쳐보면은 한 5천억 내지 6천억에 분양하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한 1조 5천억 내지 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비용을 쓸 만큼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씩 퇴직금 주고 뭐 그거 다 경비로 천 거죠. 망청 쓰고도 그렇게 발생한 거죠. 그럼 원주민 입장에서는 내 땅 평당 300만 원에 수용해 가더니 저거 평당 2천만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땅 장사 한 거잖아. 원주민들한테는 조금 싸게 팝니다. 1,400 내지 1,500만 원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감당하고 입주할 원주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 원주민한테는 이 2주택지 수의 계약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시가로 보면은 이미 2천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평당. 상호병지는 얼마 전에 5천만 원에 배당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한테는 특별히 1,500만 원 정도의 수의 계약을 해서 팔았죠.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용할 때 한 3천억쯤을 손해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개발이었기 때문에 전부 경쟁 입찰로 분양할 수가 있었죠. 임대주택 부지라든가 몇 개를 빼고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손해는 또 누가 봤냐면은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새로운 성남 시민들이 보게 된 건데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그 붐이 일어나면서 들어가서 지금은 또 올라갔으니까 7억 내지 8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한 11,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박영수 특검의 딸 뭐 누구도 여기에서 분양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대주택을 이게 공영개발일 경우에는 임대주택 부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거의 임대주택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대요. 이 대장동 경우에. 그렇죠. 요 이제 민영 개발로 하면서 최초의 비율 자체를 그렇게 세워놨었고, 그러면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땅 장사에서 성남시가 먹은 거 말고는 공영성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공영개발의 이 말하자면 장점은 개발 기간이 어쨌든 조금은 짜고 치는 코스트이기 때문에 둘이 딜할 필요가 없었어요. 짧아졌다는 거 하나는 장점이고 단점으로 얘기하면 땅을 싸게 뺏었다. 그리고 기부 체납 받을 수 있었던, 왜 그러냐면 용도 변경이니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뭐 제가 보기에는 1조쯤은 받아도 충분히 됐을 프로젝트인데 그거 손해 본 거. 두 가지고 또 공영개발로 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여기 들어오면은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없앴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이게 적용이 안 되도록 또 교묘하게 만들어 놨다면서.
교묘하게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2015년에 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그 개발 아파트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 이걸 네. 본 거죠. 네.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한 거는 아니지만. 왜냐면 그 이제 전체 국토. 근데 2017년인가부터는 다시 저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상한제가 부분적으로는 요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예. 자,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의혹이 있잖아요. 이 대장동 게이트 그러면 우선 네. 권순일이가 재판 거래한 의혹. 네. 김만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무죄로 풀어주면서 뭐 사후 수뢰죄 같은 식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지 않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오늘 우리 그 이성구 박사하고는 이 문제는 안 다루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50억 클럽 해서 이자들 아까 시행사가 아니라 로펌을 만든 것 같다. 네. 그거 사실은 대법관에 검찰총장에 민정수석에 특검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 작은 회사에 법률 고문단으로 구성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화천 대유를 예. 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정작 여기에 전문가는 안 들어오고 예. 엉뚱한 사람들만 들어왔다는 거는 예. 전혀 부동산 개발에 그렇죠. 관한 전문 예. 능력은 필요 없었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들의 예. 어떤 의혹 또 그 밖에 한 30명 가까운 이재명의 그 변호인단이 어떤 형태로든 화천대유로부터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그 거래 관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제 이렇게 예. 생각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밝혀지기 쉽진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예. 이재명은 이 단계가 굉장히 예. 길잖아요. 사실 지사가 직접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지사가 아니라 시장이. 왜냐면 시장 밑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죠. 그리고 그 도시개발공사 밑에 또 성남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남의 뜰 밑에 화천대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4단계나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재명 지사의 아바타라는 식으로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직접 성남의 뜰을 만나거나 네. 또는 이재명이 직접 화천대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할 이유가 없었다. 니네가 권순일을 좀 써가지고 이래 박영수를 쓰든 뭐 곽상도를 하든 이런 비리에 관해서 외부로 나가는 걸 막아줘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전부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가 서로 일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성남 이재명 시장 뒤에 얘를 이어가지고 이쪽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에서 만일 은수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게 다 드러났을 거거든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이해가 일치됐기 때문에 구태여 이재명이 이거를 부탁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고 또 하나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나는 이재명 말이나 같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유동규가 뭔가를 불기 전에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비리로 접근하는 거는 모든 일의 판단을 검찰에 공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검찰은 보세요.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기도 해요. 그런 검찰한테 이 공을 전부 넘기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속물경제적으로 우리 접근을 하자. 네가 만일 성남에 30만 평의 땅이 있는데 이미 다 인허가 받아놨어. 그럼 너 이 땅 5천억 받고 팔을래? 절대 그럴 사람이 없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전응화 수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만일 그런 수준이라면은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도 아주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응? 내가 이 마귀하고 거래를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뭐죠?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이제 약간 감시를 하려고 했지만 미흡했다는 말을 요만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악함의 모드에서 무능함의 모드로 조금 전환은 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이 대장동을 다루면서 네. 자꾸 이 비본질적인 또는 단시일 내에 이 물적 증거로 밝혀지기 어려운 의혹, 예컨대 유동규 핸드폰, 네. 그죠? 또는 그 회계사 정영학의 녹취록, 네. 뭐 그리고 또 김만배와 권순일의 미팅, 네. 뭐 자꾸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혹은 제기가 돼야 되지만 이게 수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로 사실로 확인되는 게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시간 끄는 동안에 대통령 선거 끝날 수 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무능한 정책 결정이었냐 이거다.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던 게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죠. 너무 다 본인의 말이 전부 거짓말인 거는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대선 출마 네. 변을 밝히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떠들어댔는데 네, 네. 정작 여기에서 보면은 불로소득으로 몇 억 받는 사람을 못 갖게 막 이 강제로 뺏은 다음에 네. 일부 사람들한테 땅을 통한 불로소득을 수천억을 안겨준 거잖아요. 예. 자기 말하고 너무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대목 관련해서 네. 참여연대와 민변이 성명을 낸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조국 사태 때도 말이에요. 네.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입을 여니까 이게 좌파 내부에서도 야,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여연대와 민변, 특히 참여연대 쪽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개발이익 환수 자화자찬 이거 황당하다. 이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저랑 같은 생각이 그래요. 이걸 발표했어요. 이거를 아예 참여연대와 민변이 그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을 한 대장동 5개 블록 중에 아파트 관련 A1, A2, A11, A12 블록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공익 환수됐냐. 네. 뻥이야 뻥. 지금 뭐 자세하게 제가 회계상으로 나온 것만 2천 네. 몇백억 아닙니까? 네. 근데 얘기했지만 비용을 얼마나 부풀렸겠어요. 그러니 뭐 불로소득 환수니 어쩌고 하는 거는 정말 공연불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시점에서는 네. 우리 국민의힘과 그 자유파가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접근을 전략적으로 좀 이제는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예. 네. 비리는 물론 비리대로 밝혀내야죠. 네. 그리고 스모킹 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서로 싸우다 보면은 네. 이렇게 폭로하고 이럴 때 뭔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하는 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아주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냐면 이재명이 특히 이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네. 수사는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능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하고 너무 달랐던 네. 행동들. 그래서 자꾸 이게 이 국민의힘에서 뒷북을 치는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그 정영학의 녹취록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확보했다 그러는데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오히려 좌파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어제 그저께는
갑자기 이준석이가 뭐 대선 후보들 옆에 줄 세워놓고서 특검 한다 그러면서 뭐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뭐 도보로 시위한다 그러고 다니는데 지금 이게 물론 우리가 그거 주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특검 주장으로 이 공격의 포인트를 맞출 거냐? 그러면 기다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합동수사본부로 바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합동수사본부 촉구하고 특검 촉구하는 걸로 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초점을 좀 성격을 바꿔서 뭔가 전략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사실 이재명을 가지고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시작한 거가 예. 너무 이거를 검찰에 맡기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검찰에서 제대로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좌파들이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특검이나 무슨 검찰 수사하라고 하면서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 거짓말로 잔뜩 해놓은 다음에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냥 무작스럽게 끌어내린다고 촛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여론 선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확인된 팩트, 오늘 우리 이성구 박사가 쭉 정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대장동 게이트는 당군 이래 최대의 무능한, 그렇죠. 예, 무능한 사업이었고 당군 이래 최대로 민간업자들한테 짜고 치듯이 이익을 몰빵으로 몰아준 게이트다. 네. 이거는 팩트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조선 말기에 네. 비교를 했겠어요. 이완용이라든가 그 대신들이 그때 서구 열강한테 네. 이 이권들을 다 팔아넘깁니다. 아주 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정치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완용은 이제 미국의 정치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강채굴권이니 뭐니 하는 걸 미국에 굉장히 싸게 팔아먹어요. 예. 그런 거나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완용이보다도 더한 이재명. 그런 셈이죠. 예, 오늘 그러냐면 이완용은 그걸 가지고 이재명처럼 뻔뻔하게 자기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이성구 박사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구 박사와 함께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쳐 봤는데 파헤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완용이보다 더 뻔뻔한 이재명. 예,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와의 특별 대담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목소리는 지금 제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게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야 이거 제가 내 몸이 아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뭐 공인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늘 그런 관심과 압박 속에서 사실 것 같아요. 예, 사물이 아니라 공용 물품이기 때문에 예, 잘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네.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예. 예. 이재명 잡고 정권 교체해야죠. 네. 네. 이재명 잡는 얘기 좀 합시다. 네. 같은 지사끼리인데 네. 그 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동종업계끼리 다 보이죠. 그 대장동 그 이재명 게이트 이게 구조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압축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크게 얘기하면요. 예.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아파트의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네. 이재명 지사 당선되면서 갖게 됐어요. 그전에 없던 거를. 이게 웬 떡이냐. 여기에서 업자들한테 돈을 다 몰아주고 그 업자들이 화천대유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네. 화천대유가 사설 로펌을 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김만배가 권순일 재판 매수해서 이재명 무죄 재판 받아내고 그다음 화천대유로 온갖 박영수 등 법조 인맥들을 관리하면서 네.
이재명이 무료 변론이라고 거짓말 치는 변호사 비용과 네. 사설 로펌을 관리하던 그 관리 비용을 네. 결국 이 대장동 아파트 개발 그 수익으로 퉁친 이재명은 겉으로는 빠져 있고. 예. 근데 왜 이게 이재명이 몸통이냐? 네. 모든 대장동의 인허가권, 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임명, 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승인 이게 전부 이재명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게 김만배라는 사설 로펌 거물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예. 이 돈이 쓰여진 모든 관계자들이 이재명 사건 관계자들이에요. 예.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예. 어느 곳을 향해서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하며 기도하잖아요. 예. 예. 근데 메카에서는 왜 절하는지 모르겠대. 지금 메카에 앉아 있는 분이 네. 그래서 의혹의 예. 구조가 제가 이재명의 5가지의 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출발점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왜 수익을 몰아줬냐 화천대유에. 요게 첫 번째 고리고요. 요걸 밀어붙인 게 유동규인데 유동규와 이재명은 어떤 관계냐. 예. 측근 중에 측근이고 행동대장이고 집사거든요. 예. 요 부분.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2010년부터 시작돼서 2018년경에 완결이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선 이재명 친형이죠. 예. 2012년 당시에 이 비리 구조를 경계하는 녹취 파일이 이미 유튜브에 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선 형님이랑 김혜경 씨, 이재명 당시 시장 언쟁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찐니 많이 뭐 이렇게 해서 욕설 파일까지 나오게 됐는데 예, 예. 이 부분도 큰 의혹입니다. 네, 형님은 네. 회계사거든요. 당시 이 구조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 동네에 그냥 재개발 현장 쫓아다니면서 그냥 돈이나 벌러 댕기던 네. 그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이 되더니 이 옆에 온갖 업자들, 조폭들, 측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대장동 개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조단위의 비리를 공무원들을 누르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재선 회계사의 눈에는 빤히 보여줬던 거죠. 아하, 예. 진행형인 비리를 경고하고 너 그러면 다 깜빵 간다.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신병자로 몰았죠. 아하.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형님이 성남시장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자기가 차단했더니 형님이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다. 정반대. 비리를 형님이 경고하는 것을 이재명 시장과 측근들이 이재선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네. 결국 이 지금 저 무죄 판결까지 난 그 사건까지 이어진 거고 네. 그 파일들 과정에서 저 이재명 지사, 김혜경 사모, 이재명 형님이 이재선 씨, 그다음 거기 형수님 이 네 사람이 서로 얽히고 얽히는 이 녹취 파일들이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깊이 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고리고요. 그다음 권순일과 김만배가 대법원에 8번 출입한 게 국감 기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무죄 판결이 5대5로 갈린 속에서 권순일이 밀어줘가지고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재판거래 의혹. 그다음 호화군단 어마어마한 그 로펌들의 변호사들을 동원했는데 네. 무료 변론을 했대요. 근데 재산은 늘었어. 예. 공직자 재산 신고 이재명 재산은 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네. 진짜 무료 변론이었냐? 그래서 이 의혹 점이 다시 정리하면 수익. 마이크 좀. 예. 죄송합니다. 우리 저 대선 후보가 아니라 패널을 초청한 것 같아요. 대장동 전문 패널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별명이 또 붙었잖아요. 예. 대장동 잡는. 아니, 거꾸로. 대장동 예, 그렇게, 잡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대장동 잡는.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예, 예. 대장동 잡는 일타 강사. 그래서 제가 지금 일타 강사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요새 막 뉴스 나오고 이재명이 하도 거짓말 해대고 예. 검찰도 이상한 초점 흐리는 수사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뭔가 터지긴 터졌는데 그냥 숱하게 있는 비리 중에 하나 아니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 뭐 하려고 안 냈는데 업자들이 이상하게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뭐 해먹다가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눈에 이 정체를 밝히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네. 이 부분이 엉뚱하게 초점 흐리기로 가지 못하도록 네.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 시민수사단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일타 강사로 시작해서 이재명의 거짓말을 밝히고 네. 이재명의 의혹의 점들을 밝혀서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네. 제가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이드카를 지금 타고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기왕에 일타 강사를 자임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좀 더 짚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정영학이가 2년여에 걸쳐서 아주 그 용의주도하게 녹취록을 작성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녹취록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높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녹취록을 뭐 열 몇 개인가 되는데요. 예. 검찰에 제출했고 예. 검찰에 제기하는데 검찰을 하도 못 믿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사본을 주고 갔대요.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검찰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까겠다라고 해서 견제구를 지금 켜고 있는 상태죠.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준석이고 뭐 김기현이고 그렇잖아. 시원찮아 보이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 김기현 원내대표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강민국 대변인 등등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고 정권 교체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왜냐하면 그 녹취록은 그 동업자들 내부끼리의 사건들은 있고 단서는 네. 되겠지만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익 몰아주기, 유동규 측근들, 그다음 형님을 왜 정신병자로 몰았는지, 네. 그다음 김만배와 권순일의 재판 거래, 네. 그다음 이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5개의 의혹과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이 다 거짓말을 해놨어요. 이제 물어봐 주시면 이제 거짓말 대표적인 거 몇 개 네. 밝힌 텐데요. 이것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네. 정영학의 녹취록은 그 중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한 20개 필요하다면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래. 그 유동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들 그 보도를 보니까 그렇던데 그 사람은 어쨌든 지금 구속됐으니까는 뭐 죽임당할 일은 없을 것 같죠? 글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네. 뭐 검찰이 최소한 신변 보호는 확실히 하겠죠. 글쎄, 네. 요즘은 그 검찰이 잡혀야지 신변이 안전해진다 그러더라고. 요새 영화 뭐 아수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저도 막 영화와 현실이 막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만배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핵심인데. 요새는 그 자살 당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네. 저희가 밝혀내야죠. 검찰과 우리 시민수사단의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저희 캠프에는 예. 이번 경선과 정권교체는 대장동 사건에 걸려있고 네. 이재명의 위선의 탈을 벗겨서 네. 의혹의 점을 밝히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에 정권교체가 걸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경선 캠프에 대장동 특별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예.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 네. 그리고 시민 제보 접수 전문가, 네. 그 다음 우리 시민단체들 이렇게 이미 손을 잡아가지고 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제보들도 크고 작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재선 형님의 그 형수 쌍욕 욕설 파일 등 그 사이에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재명이 지금에 쓰고 있는 가면이 얼마나 이게 엉터리인지 그리고 부패냐 무능이냐 네. 나아가서는 이게 아수라의 끝판왕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네. 우리도 이미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 뭐 사강진이 여부와 관계없이 뭐 저는 사강 진입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미고들께서 네. 사강 진입 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재명 잡을 사람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힘차게 우리 캠프에서 이재명 잡는 대장동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천하의 지금 양심선언들과 제보자들을 모아놓고 가고 있는데 사강 못 가면 이분들이 맥이 풀려가지고 제가 뭐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사강 진입한 후에 네. 그 아예 저희 고성국 TV랑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별 방송
하루 종일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하루 종일 해도 좋고요. 저희가 추가로 나올 때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저는 쪼각이 하나 튀어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옛날 그 왕릉 고분 캘 때요. 예. 이빨 조각 내지는 뭐 사금팔이 아니면 뭐 쌀 태우다 나온 조각 나오면 이게 어디 건지를 맞추잖아요. 이거는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되고 이게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거 검찰이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럼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재명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저는 이재명이 시장되기 전부터 좀 알아요. 혹시 성남의 밤에 초대 손님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성남시장 도전할 때, 예, 2010년. 예,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전이지. 그러니까 2006년. 네, 그 전에, 저의 여러 선배들, 문우회 그룹들이 있어요. 6768 서울대 물리대 그룹. 이분들 중에 몇 분이 이재명이를 그냥 애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야, 얘도 뭐 정치 좀 해보겠다 했는데 한번 좀 봐줘라 뭐 이랬던 적도 있어요. 거기가 성남의 소위 운동권 그룹. 그러니까 예. 동부연합, 민주노총, 남청년, 그다음 운동권뿐만 아니라 밤에 국제 마피아, 파 이런 부분들까지 성남에 막 이렇게 있죠. 밤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재명은 여기를 전문 변호를 하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성남 민주노총의 고재환 변호사. 그다음 남청년 출신들, 그다음 여기 은수미, 뭐 등등 연결돼 있고 여기에 서울대 의대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성국 박사님 그때 자연스럽게 그냥 나름대로. 아니 저는 거기 이인영이 장인 이해학 목사라고 있어요. 성남에 진짜 터줏대감인데. 주민교회. 예, 이 이해학 목사랑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학 목사의 주민교회가 이 성남에 이 모든 것에 그거지. 밤에 운동권과 조폭과 나중에는 정치권의 만남에 여기가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고성국 박사님도 자칫하면 이번에 대장동 그림표에 등장. 대장동 이재명의 2010년 전에 전사에는 고성국 박사님도 등장을 하네요.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막 악착스럽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겁을 내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이재명이 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자기는 부동산 투기와 싸우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부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이미지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30%의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부동산 투기와 싸운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LH에서 불로소득을 가져가려는 것을 자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똑같은 그 투기꾼과 업자들을 도시개발공사에 묶어서 요게 화천대유예요. 그 소득을 화천대유에다 놓고 자기 재판 자금과 정치 비자금으로 쓰고 이걸 2018년까지 자기는 다 해먹고 이제는 대통령 돼야 되겠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하니까 문재인의 차별하고 자기는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자기 해결사인 것처럼 탈을 거꾸로 바꿔 쓰고 나온 거죠. 그래. 부동산 투기를 가지고 운동권, 조폭,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한 통속이 돼서 만든 게 바로 이 대장동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500억이 갔거든요. 여기 대장동에는 8,000억이 갔죠. 화천대유에는. 이거 민간업자들한테 원래 민간 개발했으면 다 민간업자한테 갈 건데 성남 시민들한테 내가 5,500억을 찾아왔다. 그렇게 주장하죠. 잘한 사업이고 전국 모델로 확산시켜야 될 사업이다. 당군일의 최대 성남 시민들한테 자기가 엄청난 이익을 끼쳤다. 다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100% 민간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1층짜리 집 하나 지어도 앞에 그 도로 인도 민간이 다 내놔야 돼요. 이제 체납하지. 그 목만 3,700억입니다. 고로 1,800억만 화천대유가 올린 그 수익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갔는데 자
8천억대, 엄밀하게는 4천억대 1,800억으로 약정이 간 건데 이게 유동규가 손대기 전에는 5대5로 약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기부 체납 빼고 3,700억 빼고 나머지 수익을 5대5로 하자고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을 유동규가 그어버리고 1,800억만 우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주고 나머지는 생기는 족족 전부 화천대유로.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한테 엄청 돈 벌어줬으니까 뭐 절반은 내놔. 김만배한테 그런 얘기 할 만하네. 그것도 이제 제가 눈 가리고요. 이거는 이재명과 연결된 그거지. 지금 자꾸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처럼 사건을 검찰이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식으로 녹취록을 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놈이 음주 소란으로 감옥에 가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재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략기획팀을 만든 것도 유동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채점표, 이익약정서 여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한 집행 그리고 나중에 대장동 아파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5동, 그러니까 5단지죠. 큰 단지니까 그 안에 작은 5지구를 수의계약으로 이 부동산 꾼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것도 유동규인데요. 이 모든 의사결정을 이재명이 오케이하고 이재명 측근이 챙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재명이 차트 그림 그려다가 판넬 세우고 차트 들고 테레비 카메라 보려고 자기가 성남의 이 판교의 대장동 사업을 잘하는 한 유능한 도지사라고 자기가 브리핑까지 다 했어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지금은 와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자랑을 다 해놓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부패냐? 부패한 시장이냐? 그래서 성남시장 시정농단 사건이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임명하고 자기가 관광수사 상장까지 하고 한 그 유동규한테 철저히 속은 무능의 끝판왕이냐? 어느 쪽 같으세요? 둘 다 같은데? 둘 다요? 무능하면서 욕심을 쌓아놓은 놈들 있잖아. 아니 근본적인 무능은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 이 해먹는 거에 대해서는 무능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다 해먹은 거예요. 다 해먹었다. 예. 그리고 여기단 행동대장, 출납처 여기에 대해서가 유동규,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렇게 해서 있고 나머지 여기가 다 성남의 밤의 권력자들이 이재명을 꼭지점으로 해서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이런 점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안 받아들여지고 검찰이 시간 끌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와 싸웠다. 부동산 수익을 환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에다가 이익을 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한 5천억 이상의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임죄예요. 배임죄. 그래서 지금 유동규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영장이 업무상 배임이에요. 알겠어요. 최소한 이재명은 배임의 공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저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이재명 게이트라고 딱 설명을 왜 못하냐? 참.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타강사로 나섰고요. 제가 틀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알기 쉽게 핵심을 짚어서 이 국민의힘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